안녕하세요. 오늘같이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면 제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두 번의 아픔이 있기 때문인데요.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였어요. 제가 여자를 보는 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사람에게 잘 속는 성격인 건지. 여하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두 번의 여자를 만났고 두 번의 여자에게서 상처를 받아 이제는 또 다른 사랑을 하는 것이 두렵기까지만 한 상태예요. 저는 학창시절 공부만 하던 모범생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사별을 한 어머니가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동분서주 발을 동동거리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기에 저는 어머니에게 보답해드리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저는 성적도 잘 나왔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학을 다닐 때에는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래서 졸업 후 제가 원하는 곳에 다니게 되었고 어머니도 이제 일을 쉬시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20대 후반의 직장 동료로부터 한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저보다 4살 어린 여자였고 차분하고 조용한 제 성격과는 달리 밝고 통통 튀는 발랄한 성격이었어요. 그 여자와 같이 있으면 언제나 웃음이 나왔고 재미있었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저는 저와 반대인 성격의 그 여자에게 점점 빠져들었고 그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던 거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 저는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함께 있는 그 여자를 보게 되었고 제가 몰랐던 그 여자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는 저와 만나기 전부터 동거를 하고 있던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사이가 틀어지자마자 홧김에 저를 만났고 그 남자 보란 듯이 즉흥적으로 저와 결혼을 했던 것이었어요. 결혼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주먹을 날렸고 놀란 그 여자는 넘어진 남자에게 다가가 괜찮냐며 그 남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죠. 저는 그 모습에 눈이 뒤집혔고 그 여자의 팔을 붙잡고는 집으로 끌고 올라왔어요. 그 여자는 뻔뻔스럽게 미안한 기색도 없이 아주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잘못했다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요즘 결혼절에 동거하는 사람들 많다며 과거의 일에 왜 그렇게 연연을 하며 저를 꼰대 취급을 했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저희는 시도 때도 없이 그 일로 많이 싸웠어요. 저는 과거의 일이라며 이해해보려 했지만 그 여자가 결혼을 안 한 저보다도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 말에 모든 것을 놓고 말았어요. 이런 여자와 사느니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저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라 저희는 이혼을 할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헤어질 수 있었어요.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여자에게 진심이었던 저는 깊은 상처를 받았고 며칠 동안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희 집에 와서 밥을 챙겨주셨어요. 저는 제 잘못도 아닌 일로 다른 사람들이 수군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제 걱정만 하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이겨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차차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을 때쯤 또다시 저희 노력에 물을 붓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은 제 결혼식 액자 사진을 받은 날이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온 저는 문 앞에 놓여있는 액자를 보고는 그때의 일이 떠올라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액자를 갈기갈기 부수는데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어요. 잘게 부서진 액자를 갖다 버리는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제가 왜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어야 하나 회의감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보란듯이 잘 살아야겠다는 의지도 생겼어요. 저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잊어보려 애를 썼고 그렇게 몇 년이나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어요.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던 저였지만 주위에서 하나 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뭔가 모를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꼈어요. 저에게도 저를 닮은 저런 자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이제 시간도 꽤 오래 지난 상태라 지인들도 저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려 했지만 전 늘 거절을 했어요. 시작도 하기 전부터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될까 걱정이 먼저 앞섰거든요.
이제 겨우 상처가 아물었는데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이대로의 저의 모습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퇴근을 하고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요가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간이 맞으면 같이 저녁을 먹자고 그랬어요. 저는 퇴근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러 학원으로 갔어요.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조금 더 있어야 한다며 올라와서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짐이 많아서 혼자 들고 내려가기에 힘들다는 어머니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주차하고 학원으로 올라갔어요. 5층까지 있는 건물 3층에 위치한 학원은 엘리베이터가 열리면서부터 좋은 향기가 났어요. 복도를 지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복도에서 맡았던 아로마 향기가 더욱 진하고 가득했어요. 학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늑했어요. 저는 휴게실에 있는 소파 한쪽에 앉아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조금 뒤 문이 열리더니 수업을 끝낸 회원들이 335 나왔고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시고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같이 나오신 다른 회원들에게도 아들이라며 소개를 시켜주었고 저는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나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이 수업을 마치고 나온 강사님 한 분이 어떻게 오셨냐며 물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러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강사님은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음료수를 가져다 주며 마시면서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저는 음료수를 받아들고는 마시지 않고 만지작거리며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한참 후 옷을 갈아입으신 어머니가 나오셨고 강사님은 어머니와 살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선생님, 여기가 내 아들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저녁 먹고 가려고 내가 이쪽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셨구나. 선생님도 다음 수업 없으면 우리랑 같이 가요. 아니에요. 남아서 정리할 것이 있어서요. 이왕이면 아드님한테 비싸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그럼 내일 봐요.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강사님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어머니와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탔어요. 그리고 작은 종이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계신 어머니에게 이걸 들어달라고 위로 올라오라고 한 거냐며 투덜댔어요. 어머니는 저의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서는 아까 만난 강사님이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어머니는 저녁을 먹는 내내 강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학원 건물이 부모님 건물이고 그 학원 역시 강사님이 운영하는 거라며 젊은 나이에 성공했다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누가 봐도 어머니가 그 강사님과 저를 이어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머니가 희망고문하지 않게 당분간은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누가 만나라고 그러냐며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원 강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뿐이라고 말을 돌렸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저는 어머니를 집에 모시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도 어머니는 몇 번씩 저에게 전화를 해서 데리러 오라고 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 강사님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어머니는 그 강사님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어떠냐며 넌지시 저에게 물었고 저는 거절을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처를 받는 것은 알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년처럼 그런 것은 아니라며 그건 더 잘 되기 위해서 액땜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저를 설득하셨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딱 한 번만 만나보겠다고 말을 하고는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며칠 뒤 주말, 저는 약속한 장소로 나갔고 강사님을 만났어요. 강사님은 요가복을 입고 있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긴 원피스에 머리를 풀고 있으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난감하셨죠?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드님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저도 어떤 분인가 궁금했어요. 요가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때 다니고 있던 요가원에서 소질이 있다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멋지신데요? 제가요? 다른 사람 가르치시는 일은 베테랑이 아니고서는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마운데요? 강사님은 저보다 2살 연상인 37살이었고 결혼보다는 자신의 일이 우선이었기에 결혼이 늦어졌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에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열정적이었어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강사님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한 번씩 밥 먹을 수 있는 편한 사이로 지내자고 말을 했고 저 역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성화에 오늘 한 번만 만나자 생각하고 나왔었는데 의외로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도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가졌고 자신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강사님의 모습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파혼을 했던 경험이 있던 저로서는 더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 마음을 쉽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끝을 내든지 아니면 털어놓고 시작을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리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며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작할 거면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을 하고 축구를 보며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시려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강사님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고 저는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어 옷만 갈아입고 후다닥 뛰어나갔어요. 금요일이라 그런지 호프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강사님을 발견하고 그 자리로 갔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던 강사님은 제가 오기 전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강사님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강사님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도저히 긴장이 돼서 맨정신에 말을 못할 것 같아 먼저 마시고 있었다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으니 이야기를 해보라 했고 강사님은 술을 한 모금 더 마시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네? 너무 뜬금없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은데 기태 씨 생각이 어떤가 싶어서요. 거절해도 상관없어요. 부담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해요. 저 거절당했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좋아하지만 결혼까지는 아니다? 저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먼저 이렇게 말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요. 제가 사실 20대 후반쯤 결혼을 한 번 했었어요. 네? 놀라셨죠? 결혼을 하고 2달 만에 헤어졌어요. 그때 상처가 커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네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큰 상처를 받으셨나 보네요. 네, 그때는 아주 많이 힘들었죠. 그 상처 제가 낫게 해드릴게요. 네? 저희 진지하게 만나봐요. 저는 과거의 기태 씨보다 지금의 기태 씨가 좋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요. 저는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것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어요. 저와 강사님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로 했고 저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만큼 더 표현을 하고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강사님은 주말에 자신의 가족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2사람이 잘 맞을 거라는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주말이 왔고 저는 긴장된 상태로 강사님의 집으로 갔어요.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살고 있는 강사님의 집에 깜짝 놀랐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나무들과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을 가로질러 가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주눅이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부모님과 남동생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남동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어요. 그동안 가족들의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본 적이 없었던 저는 남동생이 고3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부모님은 금술이 좋아서 늦둥이를 보게 됐다며 많이 놀랐냐며 웃으셨어요.
주방으로 간 저는 어머님이 준비해 놓으신 음식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찌나 많은 음식들을 정갈하게 담아 놓으셨는지 눈으로만 봐도 배가 불러왔어요.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신지 제 입맛에 딱 맞았어요. 화기애애하게 음식을 다 먹고 거실에 나와 어머님이 가지고 오신 차와 과일을 먹었어요. 강사님 가족들의 분위기 자체가 웃음이 많고 화목했어요. 저 역시 그 속에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결혼은 언제 하려고? 아버지는 오늘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부담스럽게.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시간 끌 필요가 뭐 있어? 둘 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둘이 서로 좋으면 해 넘기지 말고 빨리 하는 게 낫지. 안 그래? 민수 고3인데 수능 끝나고 내년에 할 생각이에요. 민수가 수능 보는 거랑 너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공부해야 하는데 나 때문에 괜히 신경 쓸까봐 그렇죠. 얘는 너 같은 줄 아냐? 자기 알아서 잘하는 애니까 민수 핑계대지 말고 조만간에 상견례 날짜 잡자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려. 알겠어요. 나이가 적지 않았던 저희는 양가 어른들이 저희보다 더 서두르는 바람에 생각보다 빨리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저의 결혼 소식에 제 친구들은 자신의 일인 것 마냥 기뻐했어요. 평생 혼자 살 줄만 알았던 제가 결혼을 한다니 다들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저의 행복을 빌어주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 회사를 다니며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서로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도 시켜주느라 하루가 24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느낄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 녀석이 저녁에 시간이 되냐며 바쁘더라도 꼭 만나자고 이야기했어요. 생전 그렇게 말하던 친구가 아니었기에 저는 다른 일을 제쳐두고 그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어두워진 표정으로 앉아있던 친구는 저에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높아침에 이 얘기를 한다며 말을 꺼냈어요. 잘 알아봐, 재수씨. 좀 수상해.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저번에 같이 여행 갔었잖아, 강원도로? 그렇지. 그때 여행 갔던 사진을 내가 SNS에 올렸거든? 그래, 나도 봤어. 그걸 같은 회사 다니고 있는 직원이 봤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 직원도 나한테 말을 할까 말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말을 한다면서 재수씨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떤 말? 놀라지 말고 들어. 내 걱정을 하지 말고 어서 이야기나 해봐. 재수씨가 고등학교 다닐 때 완전 날라리였대. 그 동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집 부모도 자식 하나 있는 거 고등학교 졸업은 시킬 생각에 뒤로 합의금 대주느라 돈도 수없이 깨졌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2학년 때 아프다며 입원을 수시로 하더니 뜬금없이 자퇴하고 그 가족들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대.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나도 긴가민가해서 너한테 얘기 못하고 있었잖아. 그래도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 확인해봐도 나쁠 건 없잖아. 그게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면 다행인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못 믿어서 확인해보는 것밖에 더 돼? 야, 그게 지금 중요하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긴 해. 그렇게 사고치는 자식을 졸업은 시켜보겠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닌 부모가 뜬금없이 자퇴를 시킨다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니 너는? 친구의 말을 들은 저는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친구가 왜 저에게 저런 말을 하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번 여자에게 당한 상처가 있기에 또 같은 상처를 받지 말라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예비 신부의 과거 이야기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찝찝한 마음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가기 위해 예비 신부의 집으로 갔어요.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는 어머님의 말씀에 집에 잠시 들렀어요. 어머님은 선약이 있어서 같이 못 가는 바람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을 못 본다는 것에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차를 마신 저희는 더 늦기 전에 예약한 샵으로 이동을 했어요. 책자를 보며 웨딩드레스를 몇 개 고른 아내는 한 벌씩 차례대로 입어보기로 했어요. 예비 신부는 쇄골이 훤히 보이는 탑으로 된 것도 잘 어울리고 목까지 올라오는 것도 잘 어울리고 운동을 하던 몸이라 그런지 어떤 옷을 입혀놔도 찰떡같이 다 소화했어요. 샵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도 저의 생각과 같은지 아무거나 다 잘 어울린다며 입버릇처럼 예쁘다며 칭찬을 했어요. 저는 괜찮냐는 예비 신부의 말에 예쁘다고 말을 하면서도
어제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라서 환하게 웃기가 힘이 들었어요. 예비 신부와 본식 드레스를 하나 고르고 거기에 맞는 정장을 저도 입어보고는 늦은 저녁을 먹으러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결혼 준비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예비 신부 때문에 샤브샤브로 집으로 온 저희는 음식을 주문했어요. 예비 신부는 오늘 웨딩드레스를 입으면서 있었던 일을 깔깔 웃으면서 쫑알쫑알 저에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도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준다고 해줬는데 평소와 다른 저의 모습을 느꼈는지 갑자기 예비 신부가 말을 멈추더니 앞에 놓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왜요? 평소와 다른 것 같아서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를 고르는 일인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피곤하기도 할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다 준비하려면 저도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그건 그렇고 민수는 공부 잘 되어간대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아주 열심히더라고요. 수능만 아니면 같이 놀러 다니며 친해지면 좋을 텐데. 수능 끝나고 하면 되죠? 그때 다 같이 해외로 여행 가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음식 나왔다. 배고플 텐데 어서 먹어요. 식사를 하고 저는 예비 신부를 집에 데려다 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비 신부에게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살았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물어볼 수도 있는 말인데도 이상하게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친구의 말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고 그렇다고 예비 신부를 확실하게 믿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저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옷을 챙겨서 차를 타고 다시 예비 신부의 집으로 갔어요.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해놓고 숨을 깊게 들이쉬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멀리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남동생을 발견했어요. 남동생은 앞에 가는 두 사람에게 달려가며 엄마라고 불렀고 앞에서 걸어가던 두 사람은 몸을 돌렸어요. 어머님과 예비 신부였어요. 그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집으로 걸어갔고 집 앞에서 남동생을 먼저 들여보냈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은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2개 사더니 공원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제가 몰랐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민수 저렇게 잘 키워주셨어요. 얘가 또 그런 소리 하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지금 여기 우리밖에 없는데 누가 듣는다고요. 그래도 자나깨나 입 조심해.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죠. 그래, 네 아버지랑 그때만 생각하면 아이고 아직도 아찔해. 그땐 제가 철이 많이 없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뭘. 부모님에게 항상 죄송하고 고마워요. 그걸 알면 이제라도 잘 살면 돼.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저는 이상함을 느꼈고 두 사람의 대화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취서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평생 이야기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왜 못 살아?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처럼만 살면 돼. 연애할만 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려니 마음이 무겁네요.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해? 마음이 단단히 먹어야지. 지금 와서 민수 네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요, 자신 없어요. 취서방도 취서방이지만 민수가 그 사실을 알아봐. 민수가 받을 충격은 생각 안 해봤어? 지금까지 누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가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찌 될 것 같니?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에요. 인생 지 멋대로 산 네 잘못도 있지만 자기 자식 나 몰라라고 도망간 그 놈이 더 나쁜 놈이야. 너는 실수는 했지만 책임을 진 거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좋은 일 앞두고 왜 그러니? 미안해서 그러죠. 또 다시는 오늘 같은 이야기 입 밖으로 내지 마라. 알았지? 알겠어요. 어머님과 예비 신부는 양손을 붙잡고는 서로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저는 정신이 혼미해져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차로 돌아와 탔어요. 그리고는 정신을 가다듬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두 사람이 나누었던 이야기, 두 이야기가 퍼즐을 맞추듯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고뭉치 날라리였던 예비 신부는 고2 때 임신을 하게 됐고 자퇴를 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는 자신의 아이를 부모님의 아이로, 자신의 아이를 남동생으로 만들어 살았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너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건지, 그리고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주먹으로 핸들을 계속해서 두들겼어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차문을 열고 내려서 바깥바람을 쐬었어요. 한참을 그러던 저는 차를 끌고 무작정 달렸고 아무도 없는 빈 공터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저는 하늘을 향해서 고함을 질러댔어요.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을 당한 제가 너무 바보 같았고 도저히 예비 신부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저는 예비 신부를 만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예비 신부는 환하게 웃으며 나왔고 저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자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는 예비 신부에게 남동생에 대해서 물었어요. 예비 신부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대답을 술술 했어요. 민수 말이에요. 민수가 왜요? 부모님보단 가영 씨를 더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남매니 닮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제 주변에 보니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좀 어색한 것도 있던데 가영 씨와 민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신기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같이 산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저는 민수가 제 동생보다는 자식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식이요? 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까요. 아, 대단하시네요. 뭐가요? 가영 씨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네? 민수 키우려면 참 마음고생 많았겠어요. 기태씨, 왜 그래요? 아까부터 민수 얘기만 하고. 아니에요. 피곤한데 이만 일어날까요? 저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예비 신부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저는 말없이 예비 신부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복수를 해줄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했어요. 저와 저희 어머니를 속인 그 집 식구들을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고민 끝에 그 집 식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건드리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 민수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또다시 어머니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저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었어요. 예비 신부는 며칠이 지나면 있을 수능이 끝난 후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한 민수를 위해 집에서 가족끼리 파티를 하기로 했다며 저를 초대했고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회사에서도 시계를 계속해서 보며 퇴근 시간을 기다렸고 긴장된 마음으로 예비 신부의 집으로 갔어요. 차에서 내리기 전 저는 숨을 길게 들이쉬며 긴장을 풀었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러고는 예비 신부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집안에는 수능이 끝난 민수를 위해 거실에 풍선과 파티 용품들이 꾸며져 있었어요. 예비 신부는 늦을 줄 알았는데 일찍 와서 다행이라며 웃으면서 다가왔고 평소와 다른 저의 어두워진 얼굴을 보고 무언가를 예감하신 아버님은 황급히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의 팔을 뿌리치고는 예비 신부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어요. 그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니 최서방, 이게 무슨 짓인가? 최서방? 누가 최서방이에요? 자네 술 마셨나? 대체 왜 이래? 술 한 모금도 안 했고 맨정신이에요. 술 주정도 아니고 그럼 대체 왜 이래? 민수아, 수능은 잘 봤니? 민수야, 넌 어서 올라가라. 어른들이 내끼지 말고. 어른들 일 아니고 너의 일이니 너도 들어. 우리끼리 이야기하자고. 왜 가만히 있는 애한테 그러나. 당신 뭐해요? 어서 민수 데리고 올라가지 않고서.
민수, 당신 아들 아니잖아. 당신 손자잖아. 귀 못 닫아? 저의 말에 놀란 어머님은 저의 뺨을 때렸고 민수는 깜짝 놀라하며 멍하니 서 있다가 가족들을 둘러보더니 2층으로 후다닥 뛰어 올라갔어요. 부모님은 그런 민수를 따라 다급하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갔고 저는 거실 테이블에 있는 음식들을 다 바닥에 던지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 있던 예비 신부는 그런 저를 끌고는 밖으로 나왔어요. 당신 지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내가 이 상황에서 안 미치게 생겼어? 나랑 먼저 얘기했어야지. 너랑? 왜? 누구 좋으라고? 왜 나를 속였어?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는데? 그렇다고 민수가 있는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애가 내 상태를 생각 안 해봤어? 진짜 낯짝 두껍다. 지금 누가 잘못을 했는데? 사기 결혼하려고 해놓고선 뭐? 결혼 안 하면 되잖아. 너는 참 쉽게 사는구나.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하고 사고 치면 뒤에서 다 알아서 해결해주는 부모가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 부모의 그 자식인가?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따끔하게 야단을 치던가 해야지. 셋이서 같이 나를 속여? 내 부모 욕하지 마. 그래, 지금 부모 욕한다고 눈에 쌍심시켜오고 그러는 거야? 너보다도 네 부모가 더 나빠. 자기 자식은 중요하고 남의 자식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이제라도 다 알았으면 그냥 헤어지면 될 것이지. 왜 남의 집에 와서 분란을 일으켜? 야, 너 아직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야?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도 없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나는 소리야? 그래, 속인 건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과거잖아. 그것도 벌써 20년도 지난. 그 과거가 없어지니? 망할년.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는 뭐? 과거라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소리야? 정말 어이가 없네. 미안해,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말할 자신이 없었어. 20년 동안 숨기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들춰낼 순 없었어. 그냥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게 우리 가족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건 아니지. 적어도 민수 앞에서는 이러면 안 됐던 거잖아. 꺼져. 너같이 뻔뻔한 년이랑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저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을 억누르며 차에 올라탔어요. 저에게 싹싹 빌며 용서해달라고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예비 신부의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저는 집 앞에 있는 포장마차로 가서 소주 한 병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의 연락에 단숨에 달려온 친구는 저의 모습을 보더니 무슨 일인 줄 알겠다는 표정으로 앉았어요. 그리고는 저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겠지만 그래도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사냐며 남들은 평생 한 번도 안 당할 일을 2번씩이나 당했다며 어머니가 이 결혼을 얼마나 기다리고 좋아하셨는데 또 이렇게 돼서 살 수가 없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저의 등을 두드려주며 아무런 말 없이 소주를 마셨어요. 다음날 깨질 듯한 머리를 움켜쥐고는 잠에서 깬 저는 냉장고에 가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를 똑바로 들 수가 없었어요. 분명 어제 친구와 술을 마신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는 필름이 끊겨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친구가 끓여놓은 콩나물국이 있었어요. 저는 따뜻하게 데워서 먹고는 다시는 잠이 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술병도 제대로 난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 채 며칠 동안 집에서 쉬었어요. 며칠 후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초인종이 요란스럽게 울렸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식탁 위에 있던 제가 마시던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더니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시고는 회사도 안 가고 왜 이렇게 지내고 있냐며 네 잘못도 아닌데 왜 산송장처럼 집안에만 있냐고 속상해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결혼을 못하게 될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벌써 모든 것을 알고 오신 듯해서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걸 왜 몰라?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는데. 소문이요? 그래, 그 미친년이 고등학교 때 애를 베서 19살이 된 아들이 있으면서
처녀 행세를 하고 결혼하려 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하냐. 에휴, 내가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여우 같은 년이 사람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줄을 누가 알았겠냐.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선 어디 뻔뻔하게 수업을 하고 있어. 내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지금 그 학원에 쫓아가서 수업하고 있는 그녀 머리카락을 죄다 뜯어놓고 오는 길이다.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을 말이야.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내가. 저 진짜 괜찮아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잘 살고 있는 너를 괜히 내가 부추겨서 험한 꼴이나 당하게 하고. 어머니, 진짜 저 괜찮아요.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제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여자를 소개시켜줘서 잘 살고 있는 제가 또 상처를 받게 된 것에 큰 죄책감을 느끼시며 무척 괴로워하셨어요. 그런 어머니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제 상처만 보고 아파할 수만은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 앞에서는 상처가 다 아문 척, 괜찮은 척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에도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같이 다니고 있는 회원들과 매일같이 그 학원에 가서 그 여자를 피말리게 했고, 결국 그 여자는 가족들과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다가 얼마 못 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 역시 더 이상 이곳에서 사는 것이 싫었어요. 저희 두 번의 결혼 실패를 모두 다 알고 있는 회사를 다니는 것도 힘이 들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어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두 번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쉽게 되지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져 가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두 번 다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이런 제 상처가 다 아물어질까요?